전 좀 빨리빨리 좀 붙이라니까? 약한 척 하지 마!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영입니다. 37살 보건소에서 영양교육 보조 강사로 일하고 있죠. 추석 당일 새벽 5시 시댁 부엌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저만 깨어 있었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장본 재료들이 가득했어요. 호박, 김치, 동태, 새우, 버섯. 전 부칠 재료들이었죠. 한숨이 나왔지만 삼켰습니다. 이번이 4번째 추석이었어요.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됐죠. 앞치마를 두르고 재료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호박은 얇게 썰고 김치는 물기를 짰어요. 동태는 뼈를 발라내고 새우는 껍질을 벗겼죠. 손이 빨라졌습니다. 오전 안에 전을 다 부쳐야 했으니까요. 6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오는 대신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나영아, 물 좀 가져와. 따뜻한 물로.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물을 끓였죠. 컵에 담아 거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물을 받으며 투덜거렸죠. 저는 몇 개나 붙였어. 아직도 시작 안 했으면 언제 다 하려고. 친정 교육이 그 모양이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봤자 더 심한 말만 돌아올 테니까요. 부엌으로 돌아와 반죽을 시작했어요. 밀가루와 계란을 섞고 소금으로 간을 맞췄죠. 농도가 중요했습니다. 너무 묽으면 전이 찢어지고 너무 되면 두꺼워지죠. 영양사로 일하며 익힌 감각이 도움이 됐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렀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죠. 호박전부터 시작했어요. 호박에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을 입혔습니다. 팬에 올리자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7시 남편 박경수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을 지나가며 한마디 했죠. 수고하네. 그리고는 거실로 가서 휴대폰을 켰어요. 아침부터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도울 생각은 없어 보였죠. 시아버지도 일어났어요. 부엌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전 색깔이 왜 이래? 좀 더 노릇하게 붙여. 명절 음식은 보기도 좋아야지. 저는 네 하고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지만요. 전을 뒤집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매년 이래야 할까? 왜 저만 부엌에 있어야 할까? 시누이 박세영은 아직 오지도 않았죠. 10시쯤 와서 차린 밥상만 받아 먹을 거예요. 8시가 됐습니다. 벌써 호박전 30개를 부쳤어요. 김치전으로 넘어갔죠. 김치를 반죽에 넣고 섞었습니다. 한 국자씩 떠서 팬에 부었어요. 지글거리는 소리가 계속됐죠. 주방이 점점 더워졌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창문을 열었지만 소용없었죠.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 요리할 때 작업 과정을 기록하는 취미가 있었죠. 보건소에서 영양 교육 자료를 만들 때도 도움이 됐어요. 오늘도 기록해두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싱크대 선반 위에 세웠죠. 각도를 조절해서 작업대가 잘 보이게 했습니다.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불이 켜지며 녹화가 시작됐죠. 시어머니가 또 소리쳤습니다. 나영아, 차 좀 타와. 진하게. 저는 전을 뒤집고 주전자를 켰어요. 차를 우려 갖다 드렸죠. 시어머니는 받으면서도 불평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전이나 빨리 부쳐. 9시 동태전 차례였어요. 살을 발라낸 동태를 다졌습니다. 부추와 양파를 넣고 반죽했죠. 간장으로 간을 맞췄어요. 한 숟갈씩 떠서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박경수가 부엌에 왔어요. 커피 있어 하고 물었죠. 저는 위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박경수는 커피를 타서 다시 거실로 갔어요. 전 부치는 저를 거들 생각은 전혀 없었죠. 10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벌써 전을 150개는 부친 것 같았어요. 접시가 가득 쌓였죠. 아직 새우전과 버섯전이 남았습니다. 팔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누이 박세영이 도착했죠.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엄마 아빠 왔어요. 그리고는 부엌으로 와서 저를 봤습니다. 언니 아직도 전 부쳐. 손이 왜 이렇게 느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세영은 계속 잔소리했죠. 내가 늦게 와서 다행이네. 기다리다 배고플 뻔했어. 빨리 좀 해. 사람 미치게 하지 말고.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손이 굼떠서 큰일이야. 명절 때마다 고생이지. 시아버지도 한마디 했죠. 여자가 부엌 일도 제대로 못하면 뭘 하겠어. 저는 묵묵히 전을 부쳤습니다. 휴대폰은 계속 녹화 중이었어요. 이 상황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죠. 나중에 요리 과정 정리할 때 편집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새우전을 시작했어요. 새우를 다지고 부추를 넣었죠. 반죽을 만들어 한 숟갈씩 부쳤습니다. 기름이 튀었어요. 뜨거운 기름방울이 손등에 떨어졌지만 참았죠. 11시가 됐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모두 소파에 앉아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만 부엌에서 전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버섯전을 부쳤습니다. 표고버섯을 얇게 썰어 반죽을 입혔죠. 노릇노릇하게 구워냈어요. 드디어 모든 전이 끝났습니다. 접시 5개가 가득 찼죠. 점심시간이 가까워 왔습니다. 12시가 넘자 거실에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밥상은 언제 차려 하는 시어머니 목소리였죠. 저는 서둘러 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갓 지은 밥을 퍼담고 국을 데웠어요. 나물 반찬들을 꺼내 담았죠. 아침부터 부친 전들을 예쁘게 담아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했어요. 박세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뭘 이렇게 굼떠하며 짜증을 냈죠. 손님들 오기 전에 끝낼 수나 있어. 체면이 말이 아니야. 저는 곧 끝난다고 대답했어요. 마지막 전 한 장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갓 부친 김치전이었죠.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박세영이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전 좀 빨리빨리 좀 부치라니까? 그러면서 들고 있던 전을 확 밀쳤습니다. 뜨거운 전이 제 뺨에 닿았죠. 동시에 팬에서 기름이 튀어올랐어요. 얼굴과 목에 뜨거운 기름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악하고 짧은 비명이 나왔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목에도 따가운 통증이 느껴졌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박세영은 오히려 저를 노려봤습니다. 뭐야, 왜 호들갑이야 하며 비웃었죠. 전 하나 스친 걸로 난리네. 약한 척 하지 마. 저는 손으로 뺨을 감쌌어요.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왔어요.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죠. 박세영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호들갑 떨어요. 전이 살짝 스쳤는데 난리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쏘아봤어요. 명절에 쉬하지 마. 조용히 일이나 해. 남들 보기 창피하게 왜 그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시아버지도 나타났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그 정도는 참아야지. 여자가 약해서야 어디 쓰겠어. 전 좀 부치다가 왜 소란이야. 남편 박경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문 앞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를 편들지도 박세영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싱크대로 가서 찬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수건을 적셔 얼굴에 댔어요. 따가운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아팠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목에도 빨간 자국이 점점이 생겼죠. 기름이 튄 자국이었어요. 1도 화상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냈어요. 비닐봉지에 담아 수건으로 감쌌죠. 뺨에 대자 시원한 감각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욱신거렸어요. 박세영이 또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언니 밥상 차려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손님들 온다니까. 저는 얼음찜질을 하며 대답했어요. 금방 할게. 시어머니도 거들었죠. 그만 좀 해. 애도 아니고 뭘 그렇게 오래 난리야. 빨리 상 차려. 저는 얼음을 내려놓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밥상을 차리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전으로 뺨을 맞고도 사과 한마디 못 듣다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상을 거실로 날랐어요. 무거운 쟁반을 들 때마다 뺨이 욱신거렸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여기서 더 말해봤자 제 탓만 될 테니까요. 가족들이 밥상 앞에 둘러앉았어요. 시아버지가 수저를 들며 말했습니다. 전이 좀 탔네. 정신없이 붙였나? 박세영도 한마디 했죠. 그러게요. 색깔이 별로예요.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뺨은 계속 화끈거렸고 목은 따가웠어요. 밥을 먹기도 힘들었죠. 그저 물만 조금씩 마셨습니다. 박경수가 제 옆에 앉았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괜찮아. 조금 있다 약 바르면 돼. 저는 박경수를 봤습니다. 정말 그게 다였어요. 위로도 아니고 편도 아닌 그저 회피. 점심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 얼굴의 화상 부위가 더 아팠어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아침에 켜둔 휴대폰 녹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싱크대 위 휴대폰이 빨간 불을 깜빡이고 있었죠. 이 모든 상황이 녹화됐을 거예요. 오후가 되자 거실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모두들 명절 인사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죠. 저는 부엌에서 차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어요. 목에 기름 자국도 따가웠죠. 하지만 아무도 제 상태를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오늘 호들갑을 떨어서 말이야. 전 부치다가 살짝 데였는데 난리도 아니었어. 박세영도 거들었죠. 맞아요. 정말 오버였어요.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인지.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나약해서 문제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진실을 왜곡하고 저를 조롱하는 소리들. 참기 힘들었지만 조용히 있었죠. 박경수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거실 한쪽에서 사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나와도 모른 척했죠. 아니 듣고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녹화 시간이 5시간을 넘었더군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충전기를 연결하고 계속 녹화하도록 뒀어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뺨의 붓기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빨갰어요. 목에는 물집이 생기려는 듯 보였죠. 확실한 화상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얼굴과 목의 상처를 여러 각도에서 찍었죠. 시간 기록도 함께 남겼습니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친척 어른이 저를 불렀어요. 나영아 차 좀 더 타와. 저는 네 하고 부엌으로 갔죠. 뜨거운 물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매년 명절마다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저녁 준비 시간이 됐습니다. 또다시 부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전을 데우고 찌개를 끓였죠. 나물을 무치고 김치를 썰었습니다. 혼자서 10명분의 저녁을 준비했어요. 박세영이 부엌에 와서 또 잔소리했습니다. 언니 며느리 교육 제대로 못 받았나 봐. 이 정도도 못 참고 우리 엄마 시집살이 할 때는 더 했다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이 상황을 바꿔야겠다고.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오늘 녹화한 영상을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야 해요. 정확한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박경수에게 말했어요. 나 병원 다녀올게. 얼굴이 너무 아파서. 박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다녀와. 명절 끝나고 이야기하자. 늘 그런 식이었어요. 미루고 회피하기. 집을 나서기 전에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 들렀어요. 최용만 경비원이 근무 중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낮 시간대 복도 CCTV 영상 보존해 주실 수 있나요? 최용만 씨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간단히 설명했죠. 집안일로 필요할 것 같아서요. 최용만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보존 조치하겠습니다. 나중에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요청하시면 사본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짧게 메모했어요.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선명할 때 기록해 두려고요. 밖으로 나오니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추석 보름달이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년 추석은 다르게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근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추석이라 병원도 한산했어요. 접수를 하고 잠시 기다렸죠. 간호사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다치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요리하다가 뜨거운 기름이 튀었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사가 상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얼굴과 목을 꼼꼼히 확인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도 화상이네요. 그런데 이 붉은 자국은 타박상 같은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신우이가 전을 들고 제 얼굴을 쳤어요. 그때 뜨거운 기름도 튀었고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이런 경우는 정확한 기록이 필요해요. 진단서 발급해 드릴게요. 의사는 컴퓨터에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좌측 일도 화상 및 타박상, 목 부위 일도 화상, 상처 부위 사진도 찍었어요. 의무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죠. 연고를 처방받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의료 기록이 생긴 거예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최용만 경비원을 다시 만났어요. CCTV 확인해 봤어요. 낮 시간대 복도 영상 다 있습니다. 보존 조치 완료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관리사무소에 가서 정식으로 신청할게요. 최용만 씨가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피해자 요청서를 작성하시고
신분증 복사본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안에 사본 받으실 수 있어요. 집에 들어가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방에서 주무시는 것 같았죠. 박경수는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부터 녹화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8시간이 넘게 녹화됐더군요. 파일 용량이 엄청났죠. 노트북으로 옮겨 저장했습니다. 영상을 대충 확인해 봤어요. 아침에 전 부치는 장면부터 박세영이 저를 치는 장면까지 소리도 선명하게 녹음됐더군요. 빨리 못해 사람 미치게 하네 같은 막말들이 다 들렸습니다. 특히 전으로 제 뺨을 치는 장면이 정확히 찍혔어요. 기름이 튀는 것까지 보였죠. 그 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저를 탓하는 소리도 녹음됐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 개로 복사해뒀어요. 클라우드에도 올리고 외장하드에도 저장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중요한 증거였으니까요. 그때 박세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오버하지 마. 별것도 아닌 일로 병원까지 가고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저는 읽고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시어머니도 문자를 보냈더군요. 나영아 명절에 분위기 망치지 마. 가족끼리 무슨 일이야. 조용히 넘어가. 이 문자도 저장했습니다. 박경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일 어떻게 생각해? 박경수는 한숨을 쉬었죠. 명절이니까 참자. 가족끼리 크게 만들 필요 없잖아. 늘 그런 대답이었어요. 나는 전으로 얼굴을 맞았어. 이게 참을 일이야. 저는 진단서를 보여줬죠. 박경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걸 왜? 설마 신고할 건 아니지.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 매년 이런 식이잖아. 박경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가족 일을 밖에 알리면 어떻게 해? 창피하잖아. 창피한 건 나를 때린 박세영이 느껴야 할 감정이야. 왜 내가 창피해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경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피해자 요청서를 작성했어요. 어제 오후 시간대 복도 CCTV 영상이 필요하다고 썼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폭행 피해 증거 수집이라고 답했어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죠. 일주일 뒤에 오시면 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지구대로 향했어요. 가방에는 준비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죠. 동영상 파일, 진단서, 그리고 메모장이었습니다. 지구대 민원실은 한산했어요. 접수 창구에서 용건을 물었죠. 폭행 피해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신고서를 건네며 작성하라고 했어요.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사건 개요란에는 간단히 썼어요. 신우이에게 폭행당해 화상 및 타박상을 입었다고. 날짜와 시간도 정확히 기록했죠. 잠시 뒤 여성 경찰관이 나왔어요. 한수정 경위였습니다. 상담실로 안내하며 말했죠. 천천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녹음해도 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추석 아침부터 혼자 전을 부친 일, 점심때 박세영이 전으로 제 얼굴을 친 일, 뜨거운 기름이 튄 일, 가족들의 반응까지. 한수정 경위가 메모하며 들었어요. 중간중간 질문도 했죠. 남편분은 뭐라고 하셨나요?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방관했죠.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저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어요. 첫 번째는 주방 현장 동영상 파일이었죠. USB에 담아왔습니다. 한수정 경위가 노트북으로 확인했어요.
영상을 보던 한수정 경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명백한 폭행이네요. 음성도 다 녹음됐고요. 빨리 못해 사람 미치게 하네라는 말도 들리는군요. 두 번째 자료는 복도 CCTV 사본이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받아온 거죠. 사건 전후 신우이가 드나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거친 몸짓과 표정이 보였어요. 세 번째는 응급실 진단서였습니다. 1도 화상 및 타박상이라고 명시돼 있었죠. 한수정 경위가 꼼꼼히 읽었어요. 의사 소견도 있네요. 외력에 의한 상해가 맞다고.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예요. 가족 간이라도 폭행은 폭행입니다. 한수정 경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피해자 보호 조치도 할 수 있어요. 원하시나요? 네, 부탁드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수정 경위가 서류를 작성했어요. 가해자 접촉 금지 통보를 하겠습니다. 추가 피해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진술조서 작성이 시작됐어요. 한수정 경위가 하나하나 물어봤죠. 저는 기억나는 대로 자세히 답했습니다.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반응도 진술했나요? 한수정 경위가 물었어요. 내 명절에 쇼하지 말라고 했어요. 부엌에서 그 정도는 참으라고도 했고요. 남편분의 방관도 기록하겠습니다. 이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한수정 경위가 설명했죠.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거든요. 조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한수정 경위가 말했어요.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증거가 명확해서 기소 가능성이 높아요. 합의 의사는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정식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한수정 경위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맞아요. 쉽게 합의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먼저예요. 지구대를 나왔을 때 점심시간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경수였죠. 어디야? 왜 연락이 안 돼? 저는 차분히 답했어요. 경찰서 다녀왔어. 뭐라고? 진짜 신고한 거야. 미쳤어. 박경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담담했죠. 미친 건 나를 때린 박세영이야. 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거고. 당장 집에 와. 할 말이 있어. 박경수가 화를 냈지만 저는 끊었어요. 더 들을 이유가 없었죠. 이제 법이 판단할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세영에게 경찰 출석 통보가 갔어요. 시댁은 발칵 뒤집혔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가족을 경찰에 신고하다니.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가족이라고 폭행이 정당화되나요? 전으로 얼굴을 쳐도 참아야 하나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화를 냈죠. 그건 실수였어. 세영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호들갑을 떤 거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실수로 사람 얼굴을 전으로 치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박세영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이건 아니지. 내가 살짝 스친 걸 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 넘어진 건 언니가 균형을 못 잡아서잖아. 저는 웃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주장해 보세요. 경찰에 가서도 그렇게 말해요. 증거 영상 보면 다 나올 텐데. 박세영의 목소리가 떨렸죠. 무슨 영상? 주방에서 녹화한 영상이 있어요. 당신이 빨리 못해 사람 미치게 하네라고 소리치며 전으로 제 얼굴 치는 장면이 다 찍혔어요. 박세영이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CCTV도 있어요. 당신이 거칠게 드나들며 욕설하는 모습도 찍혔고요. 시간도 정확히 일치해요. 박세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걸 왜 찍었어? 요리 과정 기록하려고 켜둔 건데 공교롭게도 다 찍혔네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죠. 이제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거예요. 시아버지가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나영아, 이건 집안 망신이야. 합의하자. 얼마를 원하는지 말해.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먼저예요. 박경수는 계속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앞으로 어떻게 얼굴 보고 살아? 저는 차갑게 답했죠. 나를 때리고도 떳떳한 사람들과는 못 살아. 경찰 조사 당일이 됐습니다. 박세영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어요. 처음엔 부인하려 했죠. 하지만 영상을 보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영상에는 모든 게 선명했어요. 박세영이 제 옆으로 다가와 소리치는 장면, 전을 든 손으로 제 뺨을 미는 장면, 기름이 튀어 제가 비명을 지르는 장면까지. 음성도 문제였죠. 빨리 못해 사람 미치게 하네. 손이 느려 터져서 체면 구기겠다. 호들갑 떨지 마. 이런 막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어요. 복도 CCTV 영상도 확인됐습니다. 사건 직후 박세영이 복도로 나와 전화하는 장면이었죠. 표정과 몸짓이 거칠었어요. 시간도 정확히 일치했고요.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도 증거가 됐습니다.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가족끼리 무슨 일이냐? 이런 내용들이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덮으려는 시도로 해석됐죠. 박경수의 방관도 조서에 기록됐어요. 한수정 경위가 말했습니다. 남편분도 방조 혐의가 있을 수 있어요. 폭행을 목격하고도 방치했으니까요. 박세영의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피해 보상과 함께 사과문을 쓰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법적 처벌을 받은 후에 생각해 보겠다고 했죠. 2달이 지났습니다. 검찰에서 약식 기소 결정이 났어요. 폭행치상죄였죠. 증거가 명확해서 정식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벌금 300만 원과 함께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죠. 그리고 서면 사과문 제출도 명령받았습니다. 박세영은 전가자가 됐어요. 시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며 전화했어요. 우리 세영이를 전가자로 만들다니. 너무하다.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죠. 자업자득이에요. 저는 박경수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폭행 사건에 대한 방관, 시댁의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청구했죠. 박경수는 처음엔 거부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증거들을 보고는 태도가 바뀌었죠. 수년간의 명절 갈등 기록, 방관한 증거들, 법원이 저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게 명백했어요. 결국 협의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로 아파트 지분 절반을 받았어요. 박경수는 끝까지 그 정도로라고 말했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죠. 박세영은 서면 사과문을 제출했어요. 형식적인 내용이었지만 공식 기록으로 남았죠.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저를 무시하지 못했죠. 오히려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또 녹화하거나 신고할까봐 두려워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시댁 식구들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명절 때 오지 않아도 된다고, 아니 오지 말아달라고 했죠. 저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안 갑니다. 보건소 동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응원해줬어요. 잘하셨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죠.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수정 경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 어떻게 됐나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죠. 한수정 경위가 말했습니다.
잘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죠.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어요. 부엌도 깨끗하고 예뻤죠. 이제는 제가 원할 때만 요리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안아주셨죠. 저는 울었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직장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영양교육 정규 강사로 승진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일도 더 잘 됐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가끔 박경수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후회한다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지만 저는 읽지도 않고 지워버려요.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추석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죠. 저는 제 집 부엌에서 여유롭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전 몇 가지만 부쳤어요. 호박전 10개, 김치전 10개, 동태전 10개. 그것으로 충분했죠. 혼자 먹기엔 마늘 정도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오전 10시쯤 도착하셨죠. 엄마가 가져온 나물 반찬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마. 우리끼리 먹는 건데 뭘. 아빠는 거실에서 TV를 켜며 웃으셨어요. 편하고 좋구나. 작년처럼 전쟁터 같지 않아서. 저도 웃었죠. 정말 그랬어요. 작년 추석은 전쟁이었으니까요. 밥상을 차렸습니다. 소박했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전과 나물, 갈비찜과 잡채. 4명이 먹기에 딱 좋은 양이었죠. 남은 자리는 올해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채웠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엄마가 물었어요. 요즘 시댁은 어떻대니?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해요. 서로 편하게 지내는 거죠. 사실 소문을 들었어요. 박세영이 전과 기록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없이 명절 준비하느라 고생이라고. 박경수는 재혼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한다고. 하지만 저는 관심 없었어요. 이제 그들은 제 삶의 일부가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감사했죠. 그 일이 있었기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 휴대폰을 꺼내 작년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주방에서 녹화한 그 영상이었죠. 이제는 트라우마가 아닌 증거 자료로만 남아 있었어요.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만 해뒀죠. 남자친구가 물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영상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제 인생을 바꾼 영상이에요. 덕분에 자유를 찾았죠. 엄마가 말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야. 계속 참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빠도 거들었어요. 증거를 확보한 게 신의 한 수였지. 역시 우리 딸이야. 점심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엄마와 남자친구가 함께 도왔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며 즐겁게 일했어요. 오후에는 다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뜰 준비를 하고 있었죠. 공원은 가족 단위 나들이 객으로 붐볐어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녁은 외식을 했어요. 근처 한정식 집에서 편하게 먹었죠. 더 이상 부엌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명절이 고통이 아닌 휴식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내년 추석은 어떻게 보낼까? 여행을 가도 좋겠다. 아니면 더 많은 친구들을 초대해도 좋겠다. 선택지가 많아서 행복했어요. 밤이 깊어가며 부모님과 남자친구가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이 적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제 공간, 제 시간, 제 삶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저는 뒤집으면 다시 맛있게 부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내려치는 손과 말은 기록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증거는 약자의 무기다.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작년과 같은 달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죠.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와도 시댁이 없어도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년 추석이 기다려졌습니다. 또 어떤 행복한 하루가 펼쳐질까? 제가 선택하고 제가 만들어갈 추석이 기대됐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폭력은 절대 참아선 안 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은 더더욱 증거를 남기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시댁 쪽 번호는 모두 차단돼 있었죠. 대신 새로운 사람들의 추석 인사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잠들기 전 혼잣말을 했습니다. 잘했어, 김나영. 정말 잘했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 그리고 편안히 눈을 감았죠.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라 믿으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